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기수 유병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는 유튜브에 있는 유병태의 공인중개사용 민법 그 강의를 다 들으셨다는 전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부 방법론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민법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그런 걸 안 한답니다. 안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뭐 그 공인중개사용이라니까 뭐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줄 아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수업 듣고 부무사 합격한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수업은 도대체 들을 수 없다면서 그 수업 듣고 나머지는 좀 내한테 뭐 업적을 받고 나머지는 사실 뭐 법 조문만 잘 해도 뭐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도예를 보면은 뭐 다 되겠지만 어떤 도예 정도도 그 안 되면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게 6개 해놨다고 거기에 뭐가 있겠나 하지만 그거라도 들으십시오. 제발 좀 새겨 들으시라고.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시라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시험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것 들으나 저것 들으나 뭐 상식이니까 상식적으로 듣는 거니까 그 상식이 그 상식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자기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 또 혹시 민법의 길을 영 틀을 가신 분들 제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엉터리로 가놓고도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어렵습니다. 더 처음에 제대로 가는 게 좋은데 워낙 엉터리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고 뭐 지금 내도 이걸 빨리 강의하려고 하지만 뭐 어쨌든 뭐 내가 뭐 하루에 10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어디에서 뭐 하루에 10시간 강의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건 다 촬영되고 난 뒤에 할 거고 뭐 어쨌든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 48강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5일 안에 들어보십시오. 민법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48강 들을 수만 있으면 끊지 말고 처음부터까지 쫙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도 자지 말고 뭐 이틀 만에 듣든지 뭐 그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에도 사실 처음에 들으실 때는 6개 그냥 싹 다 들어보는 거고 이제 조금 감이 잡혔을 때 이제 도에 하루에 1개 정도는 쉬지 않고 뭐 듣는 거고 뭐그 아침 먹고 30분,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 뭐 이래 들으셔도 되고 민법은 그냥 바탕에 깔고 가는 겁니다. 되고 난 뒤에도 그다음에 뭐 올해 1차를 합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중앙법률교육원에 조문 강의도 올라 있고 그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도 올라 있는데 객관식 문제풀이가 10년치 강의입니다. 어느 분이 그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년치니까 400문제죠. 400문제 중에서 겹치는 게 2개 중에 1개는 있어요. 그럼 200문제 하루 만에 다 보십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 보는 이 교재 뒤에 보면은 판례 색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재심 판례 이라면 뭐 적어도 한 그 10년치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뭐 좀 더 줄이면 한 5년치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년치 정도 생각하고 한 10년도 거부터는 그 교과서를 찾아가면서 보고 그러니까 판례를 이래 찾아가면서 보는 거는 체계가 잡힌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의 정도가 머릿속에 탁 들어있으면 이 판례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 아니까 그래 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험서들은 뭐 시험에 좀 덜 중요한 걸 아주 줄이고 가는데 내 책은 다 써놨습니다. 민법은 다 연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이 소송하려고 지역권 시효치들과 관련돼서 보니까 아이고 형님 책밖에 없더라고. 하여튼 얘는 그 지역권 시효치들과 관련된 소송도 해봤고 간간히 하면서 소송했던 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 그 정도 하고 그 23페이지 앞에 시간에 그 표 이런 거는 표를 보고 외우려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한 거 확인하는 자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연인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민법은 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 능력은 일단 평등하다는 거죠.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럼 사람 되는 시기, 출생한 때가 언제냐? 출생을 언제로 볼 것인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하는 때라고 보는 전부 노출설이 민법상 통설이라는 것. 형법상은 진통설이 통설입니다. 아니, 민법과 형법이 다를 수가 있냐? 다를 수 있어요. 민법은 재산권 취득 여부를 따지는 거고, 형법은 그 생명권 보호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형법상은 분만을 수반한 진통이 개시된 때 사람으로 봅니다. 그때 그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은,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은 살인죄입니다. 과실로 사람에 이르게 하면은 과실치사죄겠지. 그 다음에 민법상으로는 전부 노출된 때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딱 그 순간에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태아는 민법상 사람이 아니다. 민법상 사람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 태아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민법상 사람은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라고. 법상 그렇다는 거지. 물론 그 생명이 고귀하고 아주 중요한 줄은 압니다. 곧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고. 길어봐야 10달 뒤에. 그렇지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노출 후 얼마 안 있다가 사망하여도 출생한 거에는 영향이 없다. 딱 태어나는 그 순간 권리능력이 취득했다는 거죠. 근데 사산한 경우에는 출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출생을 하면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 신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태어났을 때 사람이죠. 따라서 이때 출생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장설적 신고냐 보고적 신고냐 그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 뭐. 혼인신고 장설적 효력이겠지 뭐. 사망신고 보고적 신고겠지 뭐.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것은 강력한 추정력이 있다. 사람의 종기, 사람은 오직 사망에 의해서만 권리 능력이 상실된다. 이번 사망 시기의 결정 기준에 관한 민법은 규정이 없다. 통설은 심장이 그 기능을 멈추고 맥박이 정지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맥박 종지설이 통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시기도 내사이냐 맥박 종지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내사가 먼저 오고 나중에 맥박 종지가 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했습니다. 뭐 반대되는 현상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내사한 때 사망으로 보면은 그 뒤에 장기 적출하는 거는 사망한 거 장기 적출하는 거니까 뭐 그 사체에 대해서 뭐 손괴 뭐 하는 거는 될 수 있어도 살인죄는 아니죠. 근데 맥박 종지한 때를 사망 시기로 본다면은 내사자의 장기 적출은 살인죄죠. 근데 그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사 판정을 받은 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장기 적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내사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적출로 맥박이 정지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단지 내사에 있을 때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어서 장기 적출을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 또 뭐 형법 쪽에 가면은 구성요건 배제 사유까지 끄집어낼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법률이 인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어서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태아의 권리 능력, 태아 보호 필요성.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도 고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보호 필요성은 있지만
법적으로 태어나야 전부 노출돼야 사람이다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곧 사람이 될 위치에 있으니까 다른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인이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출생 시부터이고 출생 전에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태아도 출생하는 경우 생활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재산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부정하면 태아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태아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죠? 태아 보호에 관한 입법 정책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입법주의, 자유인과 마찬가지로 뭐 자유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태아에게도 일반적으로 인정해주자. 일반적 보호주의. 특정한 법률 관계에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표로 그려놨는데 인정되는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법 조문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안은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뭐 옛날 객관식 문제 보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 안 된다.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거고. 그다음에 대하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습 상속 받을 수도 있고 유정도 받을 수 있고 유류분권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지와 관련돼서 태아는 인지 청구권은 없습니다. 살아서 태어나서 인지 청구권 행사하면 되지. 그래서 태아는 태아인 동안에는 그 인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인정되지 않는 거 한번 살짝 살펴보는 거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안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부양 청구권 이런 것도 없다. 그다음에 사인정력 계약이라는 거죠. 태아가 무슨 계약을 체결해? 태아를 위한 대리인 제도도 없는데 그래서 판례는 일단 부정한다라는 거.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 약관 들어온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생명보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되면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뭐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야 되죠. 태아를 위해서 보험을 들 수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의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뭐 9시 뉴스에 나온 적도 있는데 오 도예를 펼쳐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뭐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수술을 하죠. 요거 가지고 마인드를 잡아 놓으시는 게 채권 강론, 계약법 총론, 계약의 효력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에 제3자는 현존 특정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태아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다. 그 태아가 계약 당사자인 건 아니죠. 이익만 누리는 거죠. 그때 물론 수익자가 효과 기속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그 수익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수익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은 결국에 형성권이 될 것인데 일정한 경우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뭐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고.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오늘도 그 옆에 법무사님네 참 그 옆에 이제 뭐 거의 뭐 간혹 밥을 먹는 사이가 아니고 매일 점심은 같이 먹는데 그분도 참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 뭐 민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오늘 또는 어제 내한테 있었던 일 또는 뭐 그분한테 오늘 또는 어제 뭐 요 근래에 있었던 일 그런 거 법률을 살짝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저렇게 가는 게 좋을까. 왜냐면은 어차피 어떤 딱 점이 찍히면은 그거는 민법 전체를 가지고 다 훑어봐야 돼. 그 민법 전체만 가지고 다 훑어. 민법에서 이래 이야기하는 걸 공탁법에서 딴소리 할까? 민법에서 이래 이야기하는 걸 집행법에서 딴소리 할까? 민법에서 이래 이야기하는 걸 등기법에서 딴소리 할까? 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현만 달리 하고 있을 뿐이라고. 오늘 왜 이제 또 그걸 살짝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공부해놓고 그걸 집행법과 연결이 안 되니까 집행법에 가서 뭐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뭐 내도 요 근래 자격사한테 내가 자격사이라면 그 사람이 법무사일 수도 있고 행정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여기서 자격사 이야기할 때는 중개사는 아니었습니다.
뭐 중개사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겠죠. 그럼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서 내는 어느 분이 전화 와가지고 뭐 등기 해줍니까? 이런 물어보면은 반드시 내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중개사를 끼고 거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하는 데서 알아서 하세요. 내 중개사무소 끼고 가는 데는 안 합니다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냥. 뭐 간혹 가다가 뭐 특히 정려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 하죠. 뭐 매매도 당연히 뭐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내가 계약서도 써주고, 물론 이때 내가 계약서 써주는 거는 행정사 자격으로 써줍니다. 공인중개 자격증 가지고 있지만 내 중개 거래 안 합니다. 그거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거 행정사 자격증 가지고 계약서 써주고 법무사 자격증 가지고 등기해주고 좋죠. 그러면은 이 대하에게 이 권리를 언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언제부터냐? 뭐 길게 늘었으나 내 도의책을 보면은 딱 요 그림 하나로 다 끝납니다. 정지조건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취득 안 시키고 정지해 있다가 살아서 태어나면 권리 취득을 소급해서 인정하는 거. 일제시대부터 인정되는 판례인데, 왜냐면 그때는 사산한 애들이 거의 많았다는 거죠. 근데 해제조건설은 일단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 취득을 인정한다는 거죠. 권리 취득을 인정한다. 근데 만약에 죽어서 태어나면 소급해가지고 없던 걸로 처리하면 된다. 요즘은 대부분 다 살아서 태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태아를 위한 대리제도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권리 능력, 이것도 뭐 옛날 책들을 보면은 상당히 휘황찬란하게 써놨습니다. 근데 합격하시고 나면은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더하겠죠. 내도 물론 그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한정승인 상속 포기도 해주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님은 한국인이고 아들은 한국 국적 가지고 있고 딸은 외국 국적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외국인 아버지죠. 외국인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때 한국 법원에서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상속의 중고법은 그 외국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국제재판권 이래 쓰는데 민소법에는 국제재판 관할권 이렇게 쓰죠. 관할의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에 일단 재판권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재판권이 있다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할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으면 중국법이 외국법이어도 그 외국법을 중국법으로 해서 적용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얼마 전에도 외국인이 해가지고 아빠가 외국 국적, 자녀도 외국 국적, 새엄마도 외국 국적. 근데 아빠가 한국에서 사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엄마도 한국에 살고 있다가 이제 상속 문제 때문에 외국에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는 앞에 내가 해줬다는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이고 해가지고 큰 비용 안 받고 그냥 해줬는데, 실제로는 이건 작은 비용 받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거의 소논문을 썼어. 물론 판사님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했어. 처음부터 사건이 얽혀지면 곤란하니까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소논문 정도는 아니어도 리포트 정도를 써가지고 그 재판권이 있고, 중국법이 외국법이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혹시 합격하고 오시면 내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지만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안 줍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외국인의 권리 능력, 자, 이게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도 합격하고 나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어쨌든 뭐 회평등, 그 내외 평등주의에 따라서 내외국인 동등한 권리 능력이 있다. 그것 전제하에 출발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때 외국인이라는 것은 외국 국적을 가지거나 무국적자를 말한다는 거. 예외적으로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강행 규정이겠죠. 이게 임의 규정이라면 둘 필요가 없잖아. 이게 권리 능력을 부정하는 경우 선박 소유권, 항공기 소유권, 도선사 자격, 특히 도선사 100길 그 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전쟁하고 관계 있잖아. 이게 미국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외국인에게 아예 부정해 버린다는 거. 도선사 자격 100길 다 알아나면 그거 침입표는 경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참 또 방송에서 이러면 또 그러는데 일본 애들이 한국 맨 처음에 싸움이 일어났던 게 일본 애들이 한국 연안 그걸 청량을 했잖아요. 침공하려고 100길 알아봤겠지 뭐. 그래 거기 다툼이 생긴 거고. 그 전에는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이 그랬던 거 일본이 조선한테 그대로 했죠.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그 외국에서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도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내국인과 평등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더라. 행위 능력.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나 자격만 놓고 보는 것이고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법률행위가 뭔가 공부 안 했다 했습니다. 근데 정신적 연령 가지고 하는 의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정신 연령 차이는 근데 보이는 게 아니죠. 어떤 뛰어난 고등학생은 17살만 돼도 성년 이상의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살이 넘어도 초등학생보다 못할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어떤 획일적 기준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행위 능력이다라는 거. 행위 능력 제도는 의사 능력 유무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라는 거. 제한 능력자 제도의 필요성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제한 능력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 그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임을 알고 경계함으로써 그때 그 자들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의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당연히 강행 규정이겠죠. 이게 임의 규정이라면 두나만 거지 뭐. 그래서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뭐는 강행 규정, 뭐는 임의 규정, 그걸 무슨 수로 기억을 해. 적용 범위 제한 능력자 제도는 합리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재산 거래에 관한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개 행위의 진실성이 존중돼야 하는 가족법상의 행위나 사회 정형적 거래 행위, 버스 타는 거 내지 단체법적 법률 관계에 단순한 사실행위, 불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 먼저 미성년자,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 그래서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근데 19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혼인하면은 성년으로 본다는 거. 당연히 이거는 법률 혼을 말하는 거고 사실혼을 어떻게 파악을 해. 밑에 쭉 보면은 민사상 법률 관계에 한해서만 성년으로 보게 될 뿐이다. 당연한 이야기. 어쨌든 18세 혼인하면은 성년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법 상해관계까지 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때 성년 의제의 효과는 그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성년은 그냥 계속 성년이다. 아니면 성년이 됐다 미성년이 됐다 왔다 갔다 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는 원칙상 행위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이라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이지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다. 미성년자에게 불리함이 있거나 오로지 뭐 이익만 되는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마인드 정리하시고 쭉 내려오시면 그러나 부담부 정려를 받거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 체결, 상속의 승인, 포기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미성년자가 하려고 하면은 그 법정 대리인, 증권자나 후견인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가족법 쪽에서 미성인 때 그 법정 대리인이 상속의 단순 승인을 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법 쪽에 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사회정형적 거래 행위 뭐 유효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뭐 책 산다 하길래 10,000원 줬더니 그 녀석이 그걸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더라도 책 사라고 10,000원 준 그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00원 네가 알아서 써라 이거죠. 그 10,0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유효하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허락된 재산 처분 행위 그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뭐 처분되기 전에 이때 법정 대리권이 손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철회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선의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석한다는 거. 조문은 없습니다.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당연히 단독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내가 자주 예를 드는 게 뭐 문방구 하는 부모님이 해외여행 간다고 뭐 중학교 애한테 야 갔다 올 때가 문방구 너가 뭐 잘 뭐 사고 팔고 문 닫고 이러고 잘 알아서 해. 그럼 그 한도 내에서 그 영업하는 해에서는 유효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 미성년자가 팔은 거 돌아와가 다 취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것도 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옛날 조문 때문에 그 친족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친족회 제도는 없고 후견 감독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후견 감독인. 이게 이 책에서는 나중에 대리 쪽에 가면은 관련되는 걸 정리해 놨습니다. 그다음 기타 대리 행위.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미성년자도 대리 행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해석상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죠. 왜? 대리 행위가 법률 행위니까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결정 능력,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유언은 17세, 만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허락을 받아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된 경우라면 그 무한 책임 사원 지위에서 하는 거 그거는 유효한 걸로 봐줘야 될 거고,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대리 못하게 해놨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산업혁명기에 뭐 이건 9시 뉴스에 나왔으니까 프랑스 어느 문서에 보면은 4살짜리 애가 그 근로한 그런 근거가 남아 있답니다. 그 4살짜리 애가 뭘 한다고 가지고 지가 근로계약을 체결했겠어? 엄마 아빠가 내보냈겠지. 그 돈은 4살짜리 애가 받아갔을까? 그 엄마 아빠가 받아갔겠지.
그래서 그걸 대리하게 하면 오히려 미성년자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 대리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하고 동의, 허락, 취소 제한 앞에서 본 거고,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을 수도 있죠. 부모가 다 사망해버리든가 했을 때, 그때 미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후견제도 합격하고 나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 성년 후계 결정할 때는 그 사건 번호가 더 단인가 너 단인가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건 번호가 이제 후계로 줄인다는 거지. 그만큼 사건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뭐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뭐 재산 가지고 있으면 대충 뭐 협조해가지고 뭐 등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나도 안 해주고 그거 해주는 법무사도 없습니다. 사무장이 뭐 해가지고 법무사가 덤탱이 쓰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뭐 등기 사무를 안 두고 있는데 안 두는 이유가 뭐냐면 등기 사고 나면 그거 감당 안 됩니다. 그거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뭐 소송, 감유, 가처분 그 위주로 합니다. 뭐 그거 해도 뭐 일이 많은데 뭐. 그래서 미성년 후견인 뭐 선임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부모가 다 사망하고 내 상속 포기 한정 승인하려고 하면 그 법정 대리인 해야 되는데 없으면은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되겠죠. 실제로 선임한 경우도 있고, 또 선임하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임시 후견인 신청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합격하고 나면 그런 게 필요하지 뭐. 일단 여기 뭐 가족법 상의 조문이라서 여기에 그게 없는데 도의 체계는 있습니다. 도의 체계는 그럼 요 딱 정리를 해놨는데, 미성년 후견 그 기본적으로 미성년 후견은 이름만 둔다. 자연인만 가능하다. 법인은 안 된다. 반면에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1인 또는 수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근데 미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자연인 1인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비성년 후견인 30분이 조금만 넘을 것 같으면은 하겠지만 어차피 길어지니까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